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저는 올해 65을 맞이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아들 준호에게 쏟아부으며 살았으니까요. 1990년 3월 15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35의 늦은 나이에 저는 3.4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임신이었고, 그 전까지는 매달 시댁으로부터 왜 아이가 없냐는 압박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장손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기대는 더 컸습니다. 보약을 지어 보내시고, 이름난 한의원을 소개해 주시고, 절에가 100일 기도까지 하셨다지요.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을 불러 막걸리를 대접하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대가 끊기지 않았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기운다고 믿던 때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주는 준수하게, 호는 호탕하게.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무렵, 준호는 영아산통이 심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저는 아이를 안고 집안을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발바닥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이가 잠들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안방 문을 닫고 잤고, 저는 거실에서 홀로 새벽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겨우 새벽녘에 아이를 눕히고 나면 다시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타박하셨습니다. 또래보다 마른 것 같다며 모유가 부족한 게 아니냐 묻곤 하셨지요. 저는 끝내 모유 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로 바꿨습니다. 그 결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잔치는 성대했습니다. 1991년 당시 남편의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우리는 적금을 깨고 친정의 도움까지 받아 2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쓴 셈이었죠. 당시 돌잔치 평균 비용이 30에서 40만 원 정도였으니 정말 무리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의 앞날이 밝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작은 연회장을 빌려 친척과 이웃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준호가 연필을 잡는 순간 어른들 환호가 터졌습니다. 공부 잘하겠다. 우리 집 판사 나오겠네.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아이의 삶이 저에게 성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3살 무렵부터 저는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글 카드를 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장난감으로 손이 가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영어 유치원은 드물었지만 학습지는 성행했습니다. 구몬, 눈높이, 재능 과목을 늘리다 보니 한 달 비용이 2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 월급의 20%에 육박하는 돈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4살이 되자 피아노와 미술 학원을 더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너무 이르다는 말이 오갔지만 저는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5살이던 1994년 저는 동네에서도 손꼽히게 비싼 사립 유치원에 준호를 보냈습니다. 한 달 원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유치원이 5만 원 안팎이던 때였지만 그곳은 외국인 교사가 주 1회 와서 영어 놀이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특별함이라는 말에 제가 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부업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때였죠. 집집마다 상자 접기, 스티커 붙이기, 쇼핑백 끈 달기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쌓아두고 일했습니다.
손끝은 테이프 자국으로 굳고 어깨는 늘 결렸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울며 엄마 가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적응시켜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며 정작 아이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닫은 건 저였습니다. 6살이 되던 1995년,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밥을 몇 숟가락 뜯어 말곤 했습니다. 밤엔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키워요. 그 말이 제 무지와 두려움을 감싸주던 변명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1996년 7살이 된 준호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또래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미 끝내고 2학년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속셈학원에서는 수학 영재를 만든다는 전단을 돌렸고 저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집에서는 받아쓰기와 일기까지 챙겼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했습니다. 학습지, 유치원, 학원 2곳, 집에 와서 복습, 그리고 밤 9시 반 취침. 7살 아이의 하루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힘든 건 성장의 과정이라 믿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세상도 변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남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고 보너스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의 교육비만큼은 줄일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 공부는 멈추면 안 돼. 그게 제 신념이었고 어쩌면 집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다듬고 박스 정리하고 장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면 1만 5천 원 정도. 그래도 한 달이면 4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원비를 냈고 도시락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1997년 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준호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준호만은 혼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의젓하네. 하지만 그건 의젓함이 아니라 이미 정서가 굳어버린 침묵이었음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준호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 시댁과 친정에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 제 기쁨을 무너뜨렸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준호는 교실에만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2학년이 되자 준호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꽉 쥐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고 책상 아래 다리를 끊임없이 떨었습니다. 머리를 긁어 두피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점심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는 담임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아이를 위해 도시락 반찬을 더 챙겼습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준호의 학원 스케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위장약을 상비약처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약을 먹으며 공부했고 성적은 여전히 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적표를 볼 때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아. 힘들어도 결국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게 제 확신이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의 가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로봇이다. 엄마가 만든 로봇. 공부하고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가끔 죽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못 죽겠다. 엄마는 나 때문에 일도 하시고 고생하시니까.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온 것뿐이야. 크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가 자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웃었던가? 그 질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외면했습니다. 제가 만든 세상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4학년이 되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학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전화를 하니 오늘은 결석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강에 갔어요. 그냥 강물 좀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준호를 때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텅 빈 눈빛.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5학년이 되면서 준호는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겨우 나와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상위권이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준호는 모범생이지만 친구가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 잘하면 됐지. 친구가 뭐가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6학년 봄, 담임 선생님이 저를 급히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준호가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팔에 컴퍼스로 긋거나 손톱으로 파낸 듯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하니 정말이었습니다. 왼팔에는 오래된 흉터와 새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랬어? 제가 묻자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프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또 아이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중학교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고등학교만 가면, 대학만 가면. 그 믿음이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2003년 준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IMF가 지나고 세상은 더 경쟁적으로 변했습니다. 특목고 붐이 시작됐고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외고나 과학고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대치동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이 있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강료와 교재비, 교통비를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IMF 이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100만 원 남짓. 결국 저는 새벽 시장 일을 접고 동네 식당에 나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1시간 손은 설거지 세제로 갈라지고
허리는 쟁반을 들다 다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대어 물집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준호의 미래로 이어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중2가 되면서 준호의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0등 하던 아이가 20등, 30등, 50등까지 내려갔습니다. 성적표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화로 바뀌고 화는 잔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내가 정신만 차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저는 학원을 더 늘렸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논술까지. 과외 선생님도 두었습니다. 한 달 교육비가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남편 월급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 그건 사실상 우리 가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전화 주문 접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시절엔 음식점에서 전화 주문이 폭주했기에 가정집으로 전화 연결을 맡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탕수육 하나 더요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잘 되면 이 고생 다 보상받겠지. 그런데 준호는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밤새 공부하던 아이가 책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꺼져 있었고 손끝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괜찮아? 물으면 그냥 피곤해요. 그 말 외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교재를 집어던지며 외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지만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이 나와.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중3이 되자 특목고 입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모이면 다들 과학고 보낸다. 외고 준비시킨다 했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끼었습니다. 과학고, 외고, 자사고 원서를 냈지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 면접에서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손이 일반고나 간다니 망신이야라고 했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든. 하지만 일반고에 입학한 준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선 모범생이라 불렸지만 집에서는 하루 종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에 앉지 않았고 저녁마다 방 안에선 책 넘기는 소리 대신 숨죽인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고1 겨울,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벽을 보고 웃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울증 초기입니다. 불안장애와 조현 증세가 조금 보입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입시에 불리하지 않나요?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고2 봄 사고가 터졌습니다. 친구가 넌 엄마 로봇이잖아. 공부기계라며 놀렸고 준호는 참다 못해 의자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교실 창문이 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위원회가 열렸고 준호는 2주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상담을 꼭 권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아처럼 보이면 어쩌나. 이 일로 소문이라도 나면 대학은 물 건너가겠지. 결국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방 앞에서 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다 널 위해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그 말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틈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고3이 되자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아이를 깨워 아침 자습을 시키고 도시락 2개를 싸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제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그 말이 제 주문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시험지를 백지로 내고 학원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즉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지금 멈출 순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링거 자국이 남은 팔로 책을 다시 폈습니다. 100일만 참자. 100일만. 그 말에 준호는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멎은 듯 했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야. 그게 제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 서랍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가 준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수능 안 봐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살아만 줘.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한 아들은 이미 제 욕심에 깔려 숨이 막혀 있었다는 걸. 수능날, 준호는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그 도시락 위에 손으로 쓴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사랑한다, 준호야. 오늘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가요, 1교시만 보고 나왔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쥔 수화기가 미끄러졌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등급은 거의 최하위. 그동안의 피눈물 같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수험표를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방에서는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평화로운 노래소리였습니다. 재수를 시키려 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준호는 재수를 하는 척 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나가서는 PC방에서 밤을 새우거나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쉬게 두자. 언젠가 다시 시작하겠지. 그게 제 방식의 도피였습니다. 다음해 준호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에 합격했습니다. 4년제가 아닌 2년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손이 전문대라니 하며 한숨을 쉬었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 얼굴에는 처음 보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전문대에서 준호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공부였습니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졸업 후 작은 IT 회사에 들어갔고 하루 10만 원 남짓 벌면서도 웃었습니다. 일이 재밌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공의 기준이 사실은 제 안에만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준호는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편입 준비하려고요. 이제 와서 뭐하러? 힘들게 일자리 잡았는데.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후 준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 그 눈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야간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아들이었습니다. 2017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사무직 여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같은 조건이면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잖니?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게 꽂혔습니다. 사랑이라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뒤, 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날 준호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명절마다 준호는 처가를 먼저 갔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 이제 엄마보다 처가가 더 중요하니? 그 말이 발화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더니 그동안 묵혀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전 초등학교 때부터 죽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던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면제를 모았어요.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때도 못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저를 통해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2020년 준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우라는 이름의 손자.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았습니다. 화면 속 준호는 아내와 아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2021년 봄, 마트에서 준호 가족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차가웠고 며느리는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우야 하고 불렀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가족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저는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의 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5에 제가 있었습니다. 물감으로 얼룩진 손, 환한 미소, 화가를 꿈꾸던 그 시절,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자는 사라지고 아들의 엄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진료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말아요.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말을 따라 다음 주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실버 요가반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 동작 하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지만 3개월쯤 지나자 몸도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만큼은 준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남편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를 못 보는 서운함을 털어놨습니다. 다들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후회하며 사는구나. 그 다음은 그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잡은 붓. 하얀 도화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붓을 들었지만 그건 사실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가장해서 내 욕심을 밀어붙였어. 내가 원했던 건 내 행복이 아니라 잘 키운 엄마라는 세상의 칭찬이었어. 그 말을 종이 위에 쓰진 못했지만 붓끝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림이 완성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으신데요. 왜 이제야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을 잊고 살았어요. 6개월 후 제 그림 한 점이 전시회에 선정됐습니다. 늦깎이 봄이라는 제목의 수채화, 메마른 땅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그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시회 축하해요. 준호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망가뜨렸어. 엄마가 너한테 했던 말들, 이제 생각하면 전부 폭력이었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묻어둔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준호가 가족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시우는 낯설지 않게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음식 만드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그걸 가장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5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구나. 2024년 두 번째 개인전. 이번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준호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시우가 제 그림 앞에서 할머니 화가 라고 외쳤을 때 그 한마디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불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문화센터 그림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일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행복을 주는 줄 그땐 몰랐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에도 도전했습니다.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았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늘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제 눈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에게 요가를 가르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삶의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쯤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조용히 나눕니다. 이젠 묻지 않습니다. 잘 지내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도 준호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준호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65에 새 시작을 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면 인생이 빛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성적표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과 욕심의 경계를. 아들을 위한다며 사실은 제 불안과 체면을 위해 달렸다는 걸. 준호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 그 사랑의 모양이 잘못됐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준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과 덕분에 저도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저는 65입니다. 아침엔 요가를 하고 오전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엔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엔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하루가 짧을 만큼 바쁘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IT 회사에 다니지만 주말엔 요리 교실에 다닙니다. 언젠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엔 내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준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시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언젠가 제 손을 떠납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이니까요. 진짜 필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며 나의 꿈을 다시 품는 일. 그게 인생 후반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25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사랑하려 애썼지.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로 사느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그만 괜찮아도 돼.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꿈을 꿔도 돼. 그림을 그리고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웃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야.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자. 그게 늦게 피어난 우리의 봄이니까. 저는 65에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도 희생만으로도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걸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를 뿐
피지 못한 인생은 없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식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던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하늘이 있고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별이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찾으세요. 당신의 인생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꿈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엔 여전히 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부터요. 그것이 결국 당신을 다시 숨 쉬게 하고 당신의 자식까지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